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경제 전문 고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을 폭넓게 하고 계신데 휴가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려 했으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그 억눌렸던 수요 폭발에 따라 휴양지가 다 모두 매진인 관계로 집에서 티켓을 구하지 못하셨다는 슬픈 네.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도 역시 휴가 없이 직진하는 인포맥스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알토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포맥스티, 오늘도 여러분을 블로그로서 세상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로 바로 출발해 보시죠. 세상에 정말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있는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포맥스 인사이트 코너를 통해서 진짜 인사이트를 알아보는데, 오늘 나오실 분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기업 이름에 한국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약간 믿음이 쫙 그럴싸합니다. 네, 그럴싸하죠. 예. 한국 디지털 에셋, 이름도 예뻐요. 코다의 조진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코다의 조진석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와.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 디지털 에셋의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고 있는 조진석이라고 합니다. 코다는 KB국민은행에서 그 합작 투자에서 만든 회사고요. 예. 전문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커스터디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KB에서 그 커스터디 업무를 총괄하다가 코다를 설립하면서 이곳에 합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역시 전 세계 모든 진석이들은 스마트하고 명석하고 잘생기고 눈에서 빛이 납니다. 그렇죠. 이 진석 유니버스의 완성점. 네. 최고 그 활용 점정이 바로 조진석 이사님이죠. 네,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오진석 앵커님 했어요. 이사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야, KB국민은행 IT 기술혁신센터장, 이름도 긴데 전통 은행에 몸을 담으시다가 이제 비전통이라는 블록체인 업계로 자리를 자진해서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아니, 그리고 듣기로는 애초에 여기 은행에서 여기 센터장을 맡게 된 게 은행이 인사 발령을 내서 너가 해라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손을 들어서 이쪽 업무에 첫 발을 들이셨다고. 열정이 가득하신 블록체인의 비전을 어떤 부분에서 보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는 은행도 말도 안 된다, 무슨 원장을 없애냐, 은행을 대체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은행에서 시각을 갖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2014, 15 이때는 부정적으로 봤고,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은행의 수많은 그 거래 원장의 로고들을 어떻게 원체인상에 올리느냐 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2019년서부터 이제 시장이 좀 변화되는 걸 느꼈고, 이제 글로벌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블록체인 갖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는 점점 확신이 들었고요. 내부에서 그런 다양하게 신기술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확신이 점점 굳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특히 은행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사전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신사업들을 영역별로 해서 감독당국에 협의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뭐 이렇게 거부를 당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더구나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더라고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오기라고 하죠. 그리고 단골 기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한번 치고 나가서 시장의 생태계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 내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코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저의 신념이 맞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코다가 만들어진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법인 설립은 2020년 11월이니까 이제 만 3년째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걸 다루는 부문에 계셨는데, 또 제가 앞서서 듣자 하니 원래 또 기술과는 전혀 관련 없는 공부를 하시다가 IT 센터장까지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무역학과였었고요. 뭔가 은행에 어울리는 학과인데. 그래서 이제 영업점 본부 이렇게 해서 뭐 근무를 하다가 2000년도 인터넷 뱅킹이 막 처음으로 태동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뱅킹이 나오기 전서부터 웹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원도 다니고 책도 보고 하면서 웹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게 되고. 은행원인데 학원을 다녀요? 네. 안정된 직장에 계시는데? 네. 컴퓨터 학원에? 네, 컴퓨터 학원 다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뱅킹이 뜨고 그게 웹 베이스다 보니 이제 기존에 있는 전통의 IT 직원들보다는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인터넷 뱅킹의 그때는 이제 현업부서에서 인터넷 금융부라는 쪽에 제가 차출을 당해서 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IT의 길을 걷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출을 당했으나 하다 보니까 자진하게 됐다. 아니 제가 첫 직장이 은행인데 은행에 들어갔을 때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때만 해도 다 인터넷 쓰고 다 검색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은행 지점에서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는 저쪽에 대리님이 앉아있는 컴퓨터 한 대밖에 없었어요. 엄청 답답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뭐 하려면 그리 가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러던 시절부터 시작하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초창기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터넷 담당부터 하셔갖고 이제 블록체인을 사업을 위해서 퇴사까지 하셔갖고 이제 일종의 스타트업, 수탁 회사를 차리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코다가 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이름을 에셋을 관리하는 수탁 사업 서비스 업체인데 이 커스터디, 가상자산 이 거래소도 있고 여러 서비스들이 있는데 커스터디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 커스터디가 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커스터디라는 말도 좀 약간 어색하고 그렇다고 수탁이란 말이 그러면은 뭔가 익숙하지 않죠. 이것도 또 생소해요. 일단은 커스터디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아니고 예금은 들어봤는데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쓰던 용어고 그리고 일단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디지털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행도 그 버파를 안전하게 예금해서 보관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자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커스터디도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준다. 그럼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키로 잘 보관하면 되지. 뭐 굳이 돈을 들여가서 왜 커스터디 서비스를 받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이 비트코인의 출발은 내가 내 돈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갖겠다라는 거 아니었나요? 예, 그래서 지금 고란 기자님 잘 말씀했는데 이게 커스터디는 그 블록체인의 그런 공개성, 투명성, 그다음에 자기의 결정성을 약간 벗어나는 역할이에요. 희석시킨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의 특성이 익명성에 공개돼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연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키를 잊어먹으면 탈중앙화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면에 지금 영국의 뭐 개발자가 9년 동안 지금 쓰레기장을 뒤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도 아마 9년 전에는 비트코인 가격도 낮고 뭐 이러니까 그냥 개발하면서 뭐 테스트를 하든지 뭐 비용 비싸지 않을 때 아마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소유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한 거죠. 그렇죠. 이분은 본인 지갑 주소, 그러니까 지갑 주소가 통장 계좌번호 같은데 지갑 주소는 지금도 조회가 가능해서 아마 계속 배가 아프실 거죠. 지갑에 잔고는 있는데 이걸 출금을 할 수 없죠. 근데 그 키는 어디냐? 자기가 9년 전에 버린 어딘가에 있겠죠. 데스크탑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가치가 올라 지금 4천억 정도 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9년 동안 쓰레기를 뒤질만 하죠. 여기서 보시면 보통 분이 키 잊어먹으면 그냥 은행 가서 본인 확인해서 키 재발급하면 내 자산 아니냐 하는데 이 블록체인 특성은 중앙화되지 않다,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키를 잊어먹으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비밀번호 같은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커스터디 회사는 그 키를 안전하게 제가 대신 보관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라든지 법인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 보관할 필요 없이 저희한테 비용을 내고 보관하게 되는 그런 커스터디가 가상자산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적인 서비스고요. 맞아요. 저게 사실 저분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렇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제 대학원 시절 자기 연구실에서 비트코인 돌렸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게 어디 갔는지 잘 훌쩍훌쩍. 옛날엔 채굴 테스트로 많이 해봤어요. 그 심지어는 어떤 옛날에 뭐 비트코인이 진짜 뭐 가치가 거의 무의미하다고 하는 시절에
게임 대회 5등 상금이 비트코인이었어요. 아, 그래요? 1등 상금이 컴퓨터, 네네. 노트북이었고. 근데 5등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게 어딨더라 이러면서 머리 긁적긁적 하시는데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때 코다가 있어서 거기 맡겼다라고 네. 하면 지금 타줄 수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쓰레기장 뒤질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업체들이 상당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네, 지금 커스터디 업체가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나 네. 유럽이나 뭐 이쪽이 더 발달돼 있고요. 거기는 2019년부터 벌써 커스터디라는 영역이 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전통 은행들이 그냥 그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최근에 본 뉴스가 BNP 파리바가 네, 맞습니다. 커스터디 업무 시작하겠다고 네, 네, 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 스위스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하고 네. 비슷한 업무를 이제 우리나라에도 커스터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해외에서 물론 뭐 전통 IB들이나 SB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인 영역이 좀 뭐랄까 특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권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존의 그 금융권이 이 뭐랄까 커스터디 회사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글로벌 쪽에서는 은행이 본 커스터디를 직접 할 수 있고 네네. 최근에 BNP 파리바 쪽에서도 뭐 커스터디를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 가상자산 수탁 전문 업체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근데 국내는 아시다시피 은행법이 있는데 국내는 은행법이 아니라 모든 법률 체계가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나열된 것만 가능한 구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특히 미국 법의 체계는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요런 거 하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구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요거 할 수 있다고 써놓은 것만 할 수 있고 네네. 해외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차이가 있고 당연히 이제 국내는 국내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들이 은행법에 있는 사업들 영역만 가능하고 은행법에 부수 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존의 여수신에 관련된 부수 업무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화 기계, ATM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커스터디 업무가 앞으로의 그 가상자산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접 못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지금 4개 은행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코다는 국민은행에서 참여하고 있고, KB에서 네, 그다음에 K닥이라고 있는 건 신한은행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르도는 농협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아직은 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았지만 디커스터디라는 영역으로 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게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도 뭐 기사 보면 내부적으로는 뭐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고 네. 아마 조만간에 막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다 은행들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은행권에서 금융위원장님한테 이제 네네, 요구한 게 네. 은산분리, 뭐 금산분리 네네네,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 다른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하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뉴스에 나왔었죠. 네. 근데 아마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근데 야 뭐 국민은행은 핸드폰 팔고 신한은행은 배달을 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일종의 샌드박스 네, 만들어서 맞습니다. 요것만 잠깐 우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 원래는 은행은 그 본 업무, 부수 업무 관련돼 가지고 15% 이상 지분 못 갖고 네네,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감독 하에서만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환경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여쭤볼 수 있어요. 그래 은행에서 이것들을 뭐 지분 투자를 해서 하든 어찌됐든 이런 서비스들이 생겨나는데 블록체인은 공개 네트워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랜잭션이 눈에 네네네. 훤히 보이는데 굳이 이거를 커스터디를 해서까지 뭐 비밀번호 네네네. 보안성 어쩌고 하지만 이게 필요해? 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스터디가 그 블록체인에 있는 지갑에 있는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업비트에서 나 거래 잘하고 있는데 맞아요. 업비트는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이니까 맞아요. 그냥 너 핸드폰 바꾸거나 뭐 저 PC 바꾸거나 하면 갱신해서 그냥 재가입하면 되지 않느냐. 카카오톡 인증만 잘 받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구조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커스터디는
순수하게 메인넷에서 지갑을 직접 만드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군은 개인보다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디가 필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들은 자금이 1, 2억으로 운영하지 않거든요. 네. 수십억 단위의 자산을 뭐 USB나 노트북에 그 자산을 관리한다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크냐? 세무회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부 통제해서 어떻게 잘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가를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1, 2억이 아니고 100억인데 네. 그걸 어디 있어 그러면 USB 하나 갖다 주고 여기 있어요. 근데 그 USB가 뭐 특별한 USB가 아니라 일반 USB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세무 담당자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근거에 잘 보았는데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맞아요. USB 바꿔치기 해놓고 가면 그냥 비행기 타면 끝입니다. 어디다 분실 신고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은 당연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뭐 ICO 관련으로 코인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는 제도나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상장한 ICO 재단들이 재단의 물량을 자체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재단들이 자기들이 락업 기간이라 일정 기간 동안은 이거는 시장에 풀지 않겠다고 네네. 하는 물량들도 다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 셀프로 셀프로 위험하네요. 누구나 통제받지 않고 그럼 이제 그 재단의 뭐 대표이사나 누군가가 나쁜 마음으로 풀어서 그 사업 그 유동성을 공급해 현금화한다? 이걸 나중에는 밝혀질 수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실제로 많이 나쁜 마음을 먹나요? 사전적으로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맞아요. 제도가 필요한데 사실 증권은 지금 기존에 있는 증권 시스템 IPO 시스템에는 이게 다 사전에 규제가 됩니다. 그렇죠. 발행, 유통, 수탁이 다 분리가 돼 있는 구조인데 현재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생태계의 그 건전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스터디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하나, 법인들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투명한 관리 한 거, 내부 통제를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단들에 대해서 그러한 제3자의 수탁을 하면서 그것도 투명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제가 2019년도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 NFT, P2E 이런 영역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대기업들이 현재 지금 NFT 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 발행에 대해서 수수료라든지 매출이 뭘로 받을까요? 현금은 아니고 현금은 아니고 코인으로 받겠죠. 네. 코인으로 받죠. 그럼 대기업들이 코인 받으려면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래소에 업비트 가서 계좌를 틀 수가 없으면 담당자가 계좌 터고 그러니까 개인이 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소 제가 알기로는 네. 거래소는 법인 계좌를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개인만 할 수 그럼 있고. 어떻게 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어. 법인이라고 하지만 메타마스크, 네. 크리카스를 아마 개인이 만들어서 맞아요. 법인인 거로 해서 받을 것밖에 안 되는데 아. 그렇다면 키는 개인이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대기업의 서비스면 그 물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저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제 커스터디. 제가 드는 의문은 아까 그 우리 오진석 앵커가 말한 그렇게 나쁜 맘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까라고 하는데 많습니다. 많아서 나중에 이게 블록체인의 좋은 점인데 투명성이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일반 유저들도 이 거래 추적을 합니다. 네. 그 트랜잭션을 다 추적을 해보면 이놈들이 풀었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폭로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야. 네. 피해자가 발생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제가 약간 드는 의문은 이사님 말씀하실 때 아까 제가 거래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네네네. 법인 계좌 개설이. 네. 그런데 우리 코다가 지금 현재 법인 자금을 수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코인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 일단 법인이 그 원화계좌 개설이 안 네. 되는 거는 작년 9월 24일 특검법 시행한 이후부터 안 되고 있고요. 아. 그 이전에는 거래소들이 법인들에 대해서 원화 개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저희 고객 중에는 그 이전에 갖고 있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고객화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NFT, P2E, M2E처럼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의 플랫폼을 만드시면서 네. 그거를 그 가상자산을 받을 수 있는 수탁할 수 있는 지갑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저희 고객들이 단순 법인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고객군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KB 국민은행을 통해서 이제 코다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보안성이 네. 또 업계에서 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보안 담당자시면서 블록체인 통이셨잖아요, 네. 은행에서. 네. 그러면은 코다의 뭐 보안성이 뭐 특출나게 네. 차별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커스터디 영역에 제일 중요한 게 블록체인의 지갑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네.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보안에 대한 부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네. 그게 최우선이죠. 그렇죠. 사실 국내 약간 대표 그라스라고 하시는 빗썸 업비트 다 사실 해킹 네, 네, 사고를 네, 겪었었잖아요. 과거 해킹.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통제 자금 세탁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 코다 같은 경우에는 특출난 게 뭐가 있냐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지갑은 해치랩스라는 국내 1위의 지갑 솔루션 업체가 저희 지금 1대 주주로 있어서 저희에 대한 헤네시스 지갑을 기반으로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 내부 통제 준법 보안은 뭐 제가 참여했지만 감히 금융권 수준으로 유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왜 그러냐? 그런 관리 체계를 그대로 코다에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제가 나와 보니까 그나마 이제 특근법 나오면서 ISMS 체계 인증을 받게 하면서 약간 이제 망분리서부터 뭐 관리 체계가 좀 돼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전혀 그런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 수준으로 관리해 주는 데도 있었고 왜? 어떻게 어디까지 보호 수준을 올릴지는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웹 호스팅 네, 맞습니다. 수준에 네네.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정보 처리라든지 DB 암호화라든지 접근 권한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코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은행에서 정보보호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프라 설계 관리 체계를 그냥 은행의 수준에 맞춰서 좀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관리 체계 덕분에 ISMS 인증도 다른 쪽은 적어도 6개월, 1년씩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2달 만에 준비해서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배경은 자랑까지. 실제로 뭐 업체는 못 받아가지고 약간 조금 네.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해킹 사고는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저희는 그 커스터디 업무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커스터디의 키를 보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드월렛이라는 게 있고 콜드월렛이라는 게 있는데 하드월렛은 키를 온체인상에 온라인상에 올려놓고 이제 실시간 거래라든지 지금 개인들이 지금 메타마스크, 클립, 카이카스 이렇게 쓰시는 지갑들의 키는 거의 하드월렛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바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커스터디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콜드월렛입니다. 키가 네트워크에 단절된 물리적으로 차단된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외부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00%예요? 100%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해킹을 당한다는 건 내부 직원의 공모가 있어야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러한 물리적으로 통제 절차도 권한이나 역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부 직원 4명을 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면 쉽게 말하면 코다의 거의 80%의 직원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고를 치자고 하는 구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USB KB 국민은행 금고에 넣어두신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 해킹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얘기도 좀 넘어가 볼게. 커스터디 영역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면서 커스터디에서 좀 머무르면 그냥 수탁만으로는 네네, 사실 맞습니다. 돈벌이가 그렇게 엄청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지는 의문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글로벌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커스터디 진출, 뭐 커스터디 하겠다. 금융회사들에서 뭐 굉장히 덩치 큰 글로벌 금융사들에서 커스터디 업무부터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거든요. 근데 딱 생각해봐도 돈을 그냥 보관해 주는데 거기서 돈을 얼마나 받겠어요. 뭐 예를 들어 뭐 1%를 받는다 치자. 보관비밖에 더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할까 싶거든요. 좋은 질문이고 이게 제가 KB 내에서도 이게 신사업으로 하자고 했을 때 가장 공격 많이 받은 대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해킹이나 해서 북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위험하죠. 네, 위험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은행이 제 KB금융이 수탁고 워낙 법화 수탁고 1위거든요. 근데 수탁료가 0.0 이렇게 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돈 받아서 되냐? 리스크는 아까 북한처럼 큰데 이익은 어디서 받느냐? 이런 게 가장 큰 그 공격 포인트였고 그때는 저는 답변이 이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으로 발전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클 거라는 걸로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2년 만에 지금 단순 저희 보관 선무가 아니라 지금 STO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STO 발행하면은 뭐 지금 증권이라고 표현하고 전통 증권사들이 한다고 STO 발행하면 토큰이요. 네, 증권형 토큰인데 그럼 보관을 어디다 할까요? 증권사가 보관할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 보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S2 발행하면. 근데 발행 규모가 뭐 엄청 크겠죠. 네네. 그리고 S2 발행하면 저는 단순 예치가 아니라 그 수탁사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비도 왜 운영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출금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운영 비용도 달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10인치 나오고 막 지급 결제 나오면 결국은 커스터디가 아까 디지털 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급 결제 나고 그 볼륨이 커지면 이 지급 결제의 CBDC가 아니라 지급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의 가상 자산은 또 어디다 보관할까요? 저희 같은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향후에 뭐 지금도 시장엔 엄연히 있겠지만 예치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관한 거를 스테이킹을 통해서 고객한테 이자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보관료를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은행처럼 이자를 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들이 계속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커스터디용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원이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좀 먼 미래 같은데, 은행이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담보대출한다. 네네네. 그러면 그 법인이든 개인이 은행에 비트코인 10개 들고 가서, 그럼 지금 한 3천만 원이니까 3억 들고 가서 뭐 한 1억만 33% 다 대출하면 은행이 담보받은 비트코인 10개를 어디다 보관할까요? 저희가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하고 연계해서 은행이 만약에 시세가 떨어지고 담보 비율 이하로 가면 저희가 정산해서 원화를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커스터디용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 계속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 계속 사업 비즈니스가 있으면서 무조건 커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저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발굴돼서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왜 글로벌 은행들이 하는지 알잖아요. 은행이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만이 약간 특유한 그 은산분리 같은 규제 때문에 은행이 해야 될 일을 은행이 못하니까 코다가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업무들이 결국 글로벌 은행들이 이쪽 커스터디에 먼저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 다 갖고 있습니다. 시설, 그다음에 내부 통제 자금대탁 인력, 그다음에 전산에 대한 그런 센터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은행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영역이고 그다음 가장 우려스러운 해킹이라든지 자금 세탁의 우려가 아까 말씀드린 콜드월렛 기반이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가 없고 그다음에 그 자산 형태 그대로 보관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든지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이 자기 자산을 그냥 10개면 10개를 있다가 은행에서 10개를 반납하는 거지 이거 10개 보관했는데 1,000만 원 했다가 반납할 때 500만 원이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제일 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대형 은행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거고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은행이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출자 방식으로 이제 이런 전문 커스터디사가 있는데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제 같이 협업을 떠나서 하나로 될 구조로 가는 게 시장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국민은행이 코다를 사겠네요. 이거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 근데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값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미국하고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미국은 지금 유권 해석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 기존의 IB나 SB들이 이 커스터디 업무를 그대로 은행처럼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은 법을 개정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 OCC라고 통화감독청이라고 금감원 금융위 같은 이런 역할을 은행들을 관리해주는 역할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2019년 7월에 아예 2020년 7월에 아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건 뭐냐?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주는 업무는 은행의 고유 업무다. 그러니까 취급해서 당연히 취급해도 문제 없다. 그렇지. 그냥 의견을 제시했죠. 네네. 어차피 코인도 자산이니까. 네네, 자산이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뭐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은행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대형 은행들이 커스터디 업무에 뛰어든 거고요. 최근에는 뭐 미국도 이걸 좀 제도화하면서 그냥 사업을 하라는 걸 이제 신고해서 자기들이 현황 파악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좀 제도권에 올렸는데 이거를 뭐 타이트하게 뭐 허가 조건을 내고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지금 규제라든지 법 조항이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됩니까? 지금 은행법에 아까 부서 업무라고 나와 있는 12개인가 13개 정도의 업무 외에는 무조건 금감원 금융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럼 신고 과정에서 이제 감독 기능에서 이건 못한다고 유권 해석 내면 영원히 못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나열된 사업 위에는 무조건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상자산 특히 가상자산은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자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네. 그러면서 세금 걷어간다고. 네, 자산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도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면 이제 증권이라든지 은행에서 자산이라고 인정된 순간에는 담보대출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들이 본물처럼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자산이라 제3의 자산 형태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거고 아마 감독당국도 그냥 기존의 자산으로 편입하는 건 너무 그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업까지 펼쳐질 수 있어서 아마 이 디지털 자산은 제3의 자산의 영역으로 좀 별도로 구분해주고 그거에 대해 맞는 그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범위를 좀 처음부터 열어놓으면 리스크에 대한 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별로 지금 디지털 자산을 제3의 자산 영역으로 좀 편입을 시켜서 순차적으로 제도권에 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지 그 서로 부담이 없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이제 지난 정권에서 나왔던 디지털 자산법에 관련된 내용을 리포트가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재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이 법을 좀 추진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법이라는 게 이제 코다라든지 이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법에 포함되면은 이거는 좀 뭐랄까 이 산업을 폭발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저도 은행에 있을 때 그 특급법 나올 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제도와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법이 특급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 통과될 때 저도 막 밤새서 막 기다리고 막 이랬었어요. 은행원이지 막 기대했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고 나와 보니까 특급법이 그냥 자금 세탁에 대한 규율법이에요. 산업의 육성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특급법 때문에 핀테크나 이쪽 블록체인의 코인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왜? 특급법에 의해서 그렇게 코인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은 다 가상자산 사업자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상자산 영업의 범위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이나 지침 다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고 ISMS 인증 체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겠지만 ISMS 인증 받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 인증 체계가 사실은 대형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맡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벤처 스타트업들이 10명, 20명 맡고 이 기준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법이 업권의 가상자산에 대한 이게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산업을 좀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상자산 쪽 업계에서는 그 업권법이라고 소위 얘기하고 지금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용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나오면서 이 법의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투자자 보호. 네. 그건 물론이죠. 네. 예. 지금 현재는 투자자 보호 없습니다. 맞아요. 공시나 이런 것도 없고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하고, 그 다음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특급법은 자금 세탁 위주다 보니까 이 기존의 거래소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을 약간 규제하거나 의무 공시하라든지 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뭐 부정공시 뭐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다음에 상장의 조건 이런 것도 없어요. 물론 거래소마다 각자 있겠죠. 공시라고 해서 트위터에 올리고 끝.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본법이 들어갈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저는 이제 커스터디 업무의 영역이 아니라 가상자산 업권 전체가 커야지만 커스터디 영역도 사업이 큰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법이 나오면서 당연히 투자자 보호, 이제 투자자 보호를 내면 기본이 된 게 공시, 상장 기준 조건, 그다음에 거래소들이 이런 재단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되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법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당연히 이제 그 보험 같은 가상자산 보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거고,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투자자 보호하려면
이제 저희 코다 같은 사업들은 투자자 보호의 원천이 재단들에 대한 물량을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주게 투자자 보호가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공시하려면 그런 재단들이 저희한테 맡겨놓은 거를 공시를 통해서만 저희가 출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저희들은 거래소도 안 들고 저희도 지금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법의 규율이 되면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 거고 그럼 저희도 당연히 보험 가입을 할 거고 그럼 저희한테 저기 수탁한 그런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콜드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험으로서의 다시 한번 이중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법이 나오면 투자자들한테도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참여자들한테도 유리할 거고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새로운 사업군이 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거다. 저는 그래서 기본법에 대해서 기대감 크고요. 근데 내년이면 좀 늦을 것 같고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거고 하나를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기본법을 만들 때 정부 관계자들만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생태계 참여자들하고 만들어야지. 왜? 이 비즈니스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법 만들면 이게 또 옥상옥이 돼서 이게 산업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또 이거를 또 못하는 위주로 가면 의미 없는 거고 또 결국 투자자 보호 될 수 있는 건 거의 뭐 미미한 것 같아서 여러 참여자들이 지금 하는 그 뭐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저는 내년이 아니라 좀 빨리 뭐 됐으면 좋겠고 뭐 거기에 고란 기자 같은 분이 뭘 좀 참여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는 또 실제 업무라는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면 아 이거 너희들 산업을 너희들 뭐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돈 벌려 하는 게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렇게 기자분들 언론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약간 중립적에 있는 분들이 양쪽을 이해하시는 쪽에서 그런 위원회 많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제도에 반영됐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뭐 내년이면 좀 늦은 것 같고 네네.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금 분위기를 보자면 정권 출범 초기에는 막 이쪽 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하겠다 막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테라 루나 사태가 맞아요. 터지면서 다시 이 시장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면서 제가 현업에서 계신 몇 분한테 들으니까 오히려 금융당국이 과거로 약간 돌아갔다라면서 다시 어려워졌다 이거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루나테라도 좀 안타까운 현장에 있는 쪽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내심 응원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김치 코인이 글로벌 그런 위치까지 간 경우는 없었고 물론 뭐 스테이블 알고리즘 기반의 뭐 취약점이 있었던 거고 뭐 그건 논해치고 오히려 루나테라처럼 그런 사태가 났을 때 뭐 지금 와서는 그 상장이 왜 그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 루나를 왜 상장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 제도화해서 앞으로 이런 그 제3의 루나, 제2의 루나가 안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 후퇴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빨리 제도화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업계에서는 하루가 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하루가 1년. 왜? 그만큼 변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코인의 가격 변화도 심하지만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성되고 지금 사라지고 이런 구조거든요. 이때 빨리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정부나 제도에서 해주는 거지. 그걸 안 하면 또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될 거고 그럼 또 피해자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주춤해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관계자분이 우리 방송을 꼭 봐야 되는데 보시지 않을까.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반 대중의 이미지로는 이 블록체인 산업은 규제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를 하는 거를 환영하고 적정한 규제가 산업을 꽃피게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커스터디 사업을 확장해서 앞으로 가상시장에서 어디까지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 저희 커스터디는 뭐 제가 예전에 강의했었지만 꿈꾸는 건 프라임 브로커리지 역할이에요. 자산의 중개서부터 운영까지 다 하는 거예요.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보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 4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커스터디 보관용이 확대가 그 뭐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보면 과거에는 암호 자산을 가지고 그냥 보관하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기본적인 거.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게 이게 STO의 영역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STO 영역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뭐 비상장 주권서부터 금, 뭐 그다음에 건물, 뭐 개인이 얘기하면 뭐 권리증, 그다음에 분양권, 회원권. 과거에 모든 자산은 다 토큰화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건 블록체인화 된다는 거고, 그럼 그걸 보관하는 건 다시 커스터디 영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과거에는 개인만 투자자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거는 2020년도에는 미국의 코인베이스의 거래량하고 이쪽에 60%가 법인 시장이었어요. 대한민국만 법인 개인이 99%를 쓰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벌써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고 또 그 가격 폭락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온전히 다 개인들이 그걸 받고 있는 거죠. 약간 그렇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도 저희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P2E, NFT 하면은 당연히 저희한테 보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 단순 보관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STO에 대한 증권형 토큰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급 결제를 서비스를 하면 당연히 보관하는 필요한 거죠. 네. PB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장외시장, 대출, 여기는 OTC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거래소에서 처리 못하는 대량의 물량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그리고 대출 시장이라는 건 뭐냐? 대출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뭔가 다른 코인이든 원화든 법정화폐로 바꿔가는 건데, 그럼 담보로 맡긴 그런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로 맡긴 자산이 실시간으로 뭐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 거고, 이런 것도 저희 영역인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킹 영역이라고 해서 운영을 맡길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운영이라 하면은 그러면 코다가 디파이에 연결해서 자산을 옮겨서 뭐 시파이처럼 아니면 디파이에 넘겨서 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는데 커스터디에서의 그 예치라는 거는 그 스탁에 대한 그 콜드 월렛에 있는 자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지분 증명을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 10% 이런 수익률을 저희 운영 이자를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드리면 5에서 8% 정도의 지금 스테이킹 이자를 받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과거에는 보관료를 냈는데 저희가 예치까지 하게 되면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예치까지 하면 오히려 저희가 1% 그 운영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5% 이상은 고객분들한테 오히려 이자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려스러운 건 정보 관계자, 야 그럼 유사수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풀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이자를 이만큼 드리니까 뭐 수탁하십시오 이렇게 영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자산 들고 있는 고객들이 어차피 저희한테 보관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저희가 뻔히 그 5%를 줄 수 있는 안전하게 보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안내해드리고 고객이 판단해서 하겠다 그러면 연결시켜드릴 거고 그렇지 안 하겠다면 그냥 저희는 그냥 보관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갈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커스터디 보관 그 업무는 단순 보관에서 다양하게 그 서비스 영역이 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새로운 그런 그 블록체인의 빈스가 나오면 무조건 그 블록체인에 있으면 지갑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지갑이 있다는 건 보관할 수 있는 용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그 가상자산의 비즈니스 발전 모델이라고 이건 제가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일단 그 과거에는 거래소 위주였어요. 매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디가 당연히 보관하고 연계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플랫폼이라 해서 저희가 말하는 디파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고, 저희가 얘기하는 스테이킹 예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뭐냐? 프라임 브로커지는 M&A 기관 투자, 직접 자산 운영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형 IB 쪽에 있는 증권사들이 대부분의 수익 모드는 프라임 브로커리 쪽에서 나는 거예요. 증권사의 매매보다는. 그렇다는 건 뭐냐? 사실 그래서 프라임 브로커는 증권사의 증권 업무의 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코다가 과연 프라임 브로커지를 할 수 있냐? 그럼 역량이 현재 안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부의 딜러들도 필요하고 그럼 딜러가 되려면 사람만 있어야 되니까 딜링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럼 쉽게 말하면 디파이도 직접 저희들이 뭐 상품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거고 개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역할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
최근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법인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에 증권사 30대 분들이 많이 퇴사를 해요. 그리고 코인을 코인을 공부하시고 이분들이 꿈꾸는 거는 운영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팅하면 대부분 30대고 다 유수의 증권사의 뭐 대리 차과장급들이 나와서 차리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꿈꾸는 건 향후에 가상자산 운영을 하고 싶다는 거죠. 크립토 헤지 펀드를 많이 만들고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는 이 친구들 응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 있는 디파이 서비스를 지금 수백 개, 수천 개씩 있는데 다 익명성에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디파이 예치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냐면 여기 예치된 금액 빼서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불투명하거든요. 차라리 전통금융에 있는 그런 증권사 출신의 직원들이 운용사를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체계 가지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코다 같은 회사는 직접 그런 거를 뭐 인수합병할 수도 있겠지만 협업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스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우호적인 생태계를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시장인 거고 이건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도 커스터디하는 목적은 단순 보관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쪽으로 갈 진출의 그리고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른바 우리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 분야의 골드만삭스가 되겠다라는 큰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종합 운용사. 제발 네, 맞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네. 같이 하시죠. 많이 도와주셔야죠. 네.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아, 그럼요. 네. 네네. 알고란 TV에 나오시기로 약속했다 그러던데. 아까 살짝 받았습니다. 네. 자, 커스터디 영역에서 일단은 최고가 되고 나서 이제 최종적 형태로는 종합금융사, 가상자산 종합금융사로 이제 목표를 하고 계신데 이제 법적인 얘기를 아까 잠깐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가상자산 화폐, CBDC 얘기가 여기서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CBDC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제 꿈꾸시는 디지털 자산의 골드만삭스는 아니지만 기존의 은행들이 되게 긴장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CBDC 나오면 은행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은행 출신인데 제가 그러고 다니거든요. CBDC 나오면 친정 욕하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꼭 집어서 KB를 망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은행권 전체가 위기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가장 더 큰 위기는 카드사가 제일 결제가 카드사는 뭐 거의 뭐 사업 영역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카드사가 없으면 피지사들 다 망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CBDC 나오는데 왜 카드사하고 결제가 없어지냐 하는 거는 CBDC 말하면 그냥 정부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뭐냐? 은행도 필요 없고 중간에 아무런 결제자가 필요 없이 정부가 발행하면 직접. 내 지갑에 그냥 100만 원 CBDC니까 원화에 K1이라고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그 CBDC 발행하면 100만 K1이라는 가상자산이면 이거 갖고 그냥 가맹점도 없어도 그게 원화의 가치를 지니는 거고. 그렇죠.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간단히 가서 재난지원금 나왔는데 그거 일일이 뭐 제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냥 정보가 딱 핸드폰 다 등록해서 뿌려주면 되고 지갑 받아서 받으시면 은행 가서 그냥 확인해서 체크카드 뭐 충전 이런 필요가 없고 지갑 폰으로 받아서 내가 그냥 물건 사면 가서 바로 금융에서 QR로 찍어서 그냥 금액 넣으면 50만 원, 10만 원 바로 결제되고 여기에 그러면 과거 같으면 피지사 걸치고 단말기 카드사 가서 결제하고 이 가맹점에서 하루나 이틀 있다 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뭐 1분, 2분 내에 뭐 빠르면 몇 초 내에 그냥 가맹점 업체 돈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 투명하게 해야 되죠. 모든 거래 내용 투명하니까. 그래서 CBDC 나오면 이러한 그러니까 결제 구조가 확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CBDC 나오면 비트코인 거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그건 전혀 다른 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그 영역이 전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왜 다르냐면 CBDC는 지금 그런 스테이블한 그 버파 같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코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자산 내에서 USDC라는 스테이블화돼서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다니는 거고 만약에 CBDC가 나오면 그런 걸로 대체할 수는 있겠죠. 이제 또 다른 세상이죠. 네, 또 다른 결제 영역이나 프로세스가 있는 거지. 비트나 이더는 얘들이 고유하고 지금
점유해서 있는 사업 영역은 그대로 확대될 거고 오히려 그럼 정부에서 CBDC가 나오면 저는 이제 그 기존 거래소 업비트 네네. 빗썸도 사실은 거기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CBDC로 사고 내가 비트코인 받으면 개인 간의 비트코인 거래도 가능한 그렇죠. 구조가 되죠. 그럼 거래소 수준이 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CBDC가 나오면 다양하게 확대가 될 거고 물론 정부가 CBDC를 모든 법화의 지폐를 다 없애고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일례를 들면 지금처럼 지역화폐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의 용도로 쓰는 것들은 충분히 CBDC로 시험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될 것 같다고 좀 판단되고요. 그래서 CBDC가 나오면 이런 기존의 은행들은 그럼 결국 어떻게 바뀌냐? 기존들은 단순하게 그냥 원화 뒤에서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사업 모델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왜 은행이 CBDC에 연동해서 하는 건 보관하는 지갑 외에 보관 서비스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가상자산에 현재 있는 플레이어 많은 분들은 CBDC가 나오면 서비스를 극단적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P2E NFT도 가상자산으로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냥 원화로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CBDC로 살 수 있는 거죠. 다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코다는 어떻게 되나요? 코다는 저희는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커스터디 쪽은 어떻게 바뀌나요? 커스터디 영역이면 저는 아까 CBDC가 나오면서 사업이 좀 커지면 이 커스터디는 가상자산 서비스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CBDC 나오면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쵸. 법인들도. 왜 은행에 계속 뭐 계좌 개설하고 뭐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냥 저희한테 그 고객들이 지금 그 가상자산 보관하는 고객들이 그냥 기존에 비트이더 보관했는데 요번에 CBDC 나오는 K1도 보관해줘 그럼 저희가 그냥 보관해주면 되죠. 그리고 은행이 못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저희가 예치라든지 운영은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은행 못하죠. 왜 중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K1이라는 CBDC 갖고 뒤에 운영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운영해서 이자도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형 은행들이 빨리빨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은행의 덩치를 봤을 때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도 각 은행들이 CBDC 나와서 준비한다는 거는 정부에서 CBDC 발행하면 내부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지갑대 형태로 보관관리 쪽의 영역인 거지 이걸 뒤에서 다시 무슨 내부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뭐를 더 만드는 구조까지는 가기가 좀 쉽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다. 그러면 반대로 시장에서 이쪽의 업계들은 발빠르게 대응을 할 거다. 당연히. 그러면 뭐 따라올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은행들이나 대형 전통 금융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인수합병해서 계속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야 되겠구나. 네. 시중은행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생각에 CBD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뭐 파이럿 했다고 하지만 이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건 아니라 그냥 기술 검토하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그런 정도지 뭐 쉽진 않을 것 같고. 발행과 도입 얘기는 또 차치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뭐 중앙은행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앙은행, 상업은행 이렇게 왔던 몇백 년에 이르는 그 은행 구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라서 막 쉽게 되진 않을 것 쉽게 같지만. 되진 않은데 한번 물꼬가 터지면 급속도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조금 여유 있게 보는 게 전 지금 그 가상자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차피 달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기축통화도 사실은 달러예요. DC도 달러고 T도 달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테라는 약간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차피 가상자산 쪽은 기축통화가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USDC, DT를 발행한 그쪽 그 발행사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어차피 달러가 돌고 있고 달러가 이 가상자산에 조 단위로 돌고 있다 하면 미국의 달러가 조 단위로 돌고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거고. 오히려 연준이 직접 하기보다 이런 기업들을 통제하면서 그렇죠. 통화량을 바꿀 수 있겠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급할 건 없어요. 왜? 가상자산 시장에 그 스테이블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만약에 CBDC가 나오면 이른바 우리나라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가 거의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정부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 저희 경제 규모가 뭐 그럴까지는 아니겠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이런 거 이게 더 FATF처럼 무슨 국제기구나 협약기구에서 CBDC의 협약을 빨리빨리 좀 해줬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국경이 없이 넘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축통화된 센 국가의 그 CBDC로 다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 보이세요. 네. 다른 곳에 가서 희망찬 미래. 못하던 말씀을 저희 인포맥스 D에 오셔서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블록체인이나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특히 금융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계신 이제 전직 동료분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 경제 참여자분들께 좀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기분 좋은 거는 저희 충분히 제가 대화를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같은 눈높이로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분 좋고요. 저는 그 은행에 있을 때 뭐 이런 내용을 하면 90%는 다 반대 하는 영역이 있었고 되게 어려운 왜 이러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블록체인을 통한 이런 가상자산 이런 생태계가 지금은 2015, 14 뭐 요때는 뭐 이거를 막을 수 있거나 어떻게 누군가의 그런 제도적인 감독 당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그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규모가 됐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생태계를 건드릴 수 없는 규모로 컸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 반드시 갈 방향이고 바뀐다는 저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전통금융이나 이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그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업무에 계속 연속성으로 보려고 해요. 그걸 열린 마음으로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서비스 형태, 금융 서비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거기를 보면서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자기들이 했던 과거의 업무에 계속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건 결국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블록체인 쪽에 나쁜 면, 뭐 투기, 투자, 투기 모습, 시세 변동 있는 거, 뭐 사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쪽 시장이 혼탁했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는 그런데 점점 많은 부분이 제도화되면서 시장 참여가 들면서 많이 건전하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보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부정적으로 본다면 전 도태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산업의 발전에 대한 희망찬 눈빛을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보면서 이렇게 파이오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충만해졌어요. 충만한 이 산업의 발전의 기운을 저희도 오늘 받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한국 디지털 에셋의 조진석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포맥스 D 오늘 시간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진짜 충만해졌어요.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산업이 발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업에서 플레이어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공부도 되면서 앞으로 앞날도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포맥스 D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런 이야기, 이런 분 모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내용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맥스 D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